아니야. 이건 다 조작이야. 내 딸은 세리 하나뿐이라고. 제발 누가 거짓말이라고 말해줘. 대한민국 상위 1%의 삶을 살던 민경채가 유전자 검사센터 바닥을 짐승처럼 기어다니며 피를 토하듯 절규합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공주처럼 떠받들며 키운 세리가 사실은 평생의 원수 백설이의 핏줄이었다는 잔인한 진실이 밝혀진 순간입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녀가 4년 전 근본 없는 것이라며 짓밟고 옥상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 죽게 만든 소녀 미소가 바로 자신의 배 아파 낳은 친딸이었다는 끔찍한 사실입니다. 남의 자식을 지키겠다고 제 손으로 친딸의 숨통을 끊어버린 이 비정한 어미와 썩은 동아줄인 줄도 모르고 핏줄에 집착하다 파멸해가는 김선재. 백설이가 20년을 공들여 설계한 이 완벽하고도 잔혹한 처형대 위에서 과연 악인들은 단 하루라도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경채의 날카로운 비명이 옥상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난간에 매달린 서리를 향해 악을 쓰면서도 경채의 눈동자는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그때 서리가 경채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술을 열었습니다. 미소가 널 기다린다. 그 한마디에 경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경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 도망치듯 옥상을 빠져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지 이름 하나에 그토록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강유통 회장의 며느리 민경채. 그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딸이라고 믿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백미소. 경채는 그 아이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미소를 철저하게 차별하고 구박했습니다. 결국 미소는 학교 폭력의 누명까지 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진짜 친딸이었다면요? 경채가 그토록 미워하고 내쫓았던 그 아이가 자신의 피를 나눈 아이였다면요? 집으로 돌아온 경채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서리가 던진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채는 창고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미소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어요. 베네저고리, 상장, 오래된 사진들. 경채는 그것들을 한꺼번에 소각장에 던져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라이터를 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불꽃이 바람에 꺼지고 다시 켜도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경채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유품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증거를 없애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무언가가 그녀를 붙잡았던 겁니다. 같은 시각 남편 김선재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선재는 자신의 혼외자로 알려진 민세리를 찾아갔어요. 세리가 사실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선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돈이었죠. 선재는 입적 서류와 함께 두꺼운 각서를 테이블 위에 내밀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벽한 내 딸이 되자. 대신 이 서류에 사인해. 그 각서에는 세리가 받을 상속 재산을 선재가 전부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돈을 노린 거였어요. 세리는 서류를 찬찬히 읽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저씨는 그냥 내 지갑이나 해. 세리는 서류를 찢어 선재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흩날리는 가운데 선재의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는 이성을 잃고 세리에게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리가 미리 심어둔 파파라치들이 그 장면을 전부 찍고 있었던 겁니다.
혼외자 폭행이라는 기사 제목이 벌써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경채는 혼자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미소의 칫솔과 머리카락을 수집해서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센터를 찾아갔어요. 긴급 의뢰를 넣으면서 경채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닐 거야. 절대 아닐 거야. 그 애가 내 딸일 리 없어. 그러나 경채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던 시아버지 민두식 회장이 사실은 깨어 있었다는 것을요. 회장은 병실에 남겨진 선재의 태블릿을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사 자금이 선재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정황까지 포착한 상태였죠. 회장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로요. 한편 서리는 방송국 PD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4년 전 백미소 학교 폭력 투신 사건의 재조사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건넸습니다. 당시 경채가 미소에게 퍼부었던 폭언이 고스란히 담긴 녹취록이었습니다. 미소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채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밤마다 환청이 들려왔어요. 엄마, 나 아파. 죽은 미소의 목소리였습니다. 경채는 그 소리에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낮에는 사소한 일에도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집안의 가정부와 운전기사, 경호원들까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결국 경채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경채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도착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내방해 주십시오. 경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센터로 향하는 길, 경채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닐 거야. 그 애가 내 딸일 리 없어. 절대로.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 봉투 안에 담긴 진실을 경채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친딸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도요. 그 계획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마저도. 서리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민강유통 주주총회장에서 모든 것이 시작될 예정이었죠. 민경채님과 백미소님은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일치 확률 99.9%. 서류 위의 글자가 경채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불과 10분 전 경채는 유전자 검사센터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봉투 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경채는 그 봉투를 뜯기 전부터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닐 거야. 절대 아닐 거야. 수십 번은 되뇌었을 겁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고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보았습니다. 99.9%. 친자관계 성립. 경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4년 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줌마, 저 억울해요. 제가 안 그랬어요. 어린 미소가 울면서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경채는 미소를 거칠게 밀쳐냈었죠. 미소가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경채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근본 없는 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꺼져. 그 장면이 1인칭 시점으로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미소의 눈물 젖은 얼굴, 억울함에 떨리던 작은 어깨,
그리고 자신이 내뱉었던 독설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경채는 상담실 의자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벽을 짚으며 간신히 로비까지 나왔지만 그곳에서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면서 구토가 쏟아졌습니다. 내가 죽였어. 경채의 입에서 신음 같은 말이 흘러나왔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경채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내 새끼를 죽였어. 짐승처럼 오열하며 바닥을 치는 경채의 모습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경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미소의 마지막 모습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남편 선재에게도 지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세리에게 손을 올리려던 장면이 인터넷에 퍼진 겁니다. 혼외자 폭행이라는 제목과 함께요. 영상이 퍼지자마자 민강 유통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주주들은 선재의 해임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서리가 심어둔 파파라치 덕분에 선재는 하루아침에 궁지에 몰린 겁니다. 선재는 다급하게 경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딸 관리 안 해? 다 같이 죽자는 거야?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경채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어요. 경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요. 그날 저녁 경채의 집 앞에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경채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액자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미소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액자 옆에는 작은 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죽인 손녀가 보고 싶대요. 경채의 손에서 카드가 떨어졌습니다. 서리가 보낸 것이 분명했어요. 경채는 미소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경채는 영정 사진에 대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미소는 웃고 있지 않았어요. 경채의 눈에는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미소의 환영이 보였습니다. 용서해 줄 생각이 없다는 듯이요. 그때 거실에 세리가 내려왔습니다. 세리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선재의 폭행 영상과 민강 유통주가 폭락 소식이 연신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미쳐가는 경채의 모습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내 부모라니. 역겨워. 세리는 그 말을 남기고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캐리어를 끌고 내려온 세리는 현관문을 열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경채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다는 듯이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경채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살 궁리에 바쁘고 딸이라 믿었던 세리마저 떠났어요. 진짜 딸은 자신의 손에 죽었고요. 경채는 비틀거리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경채의 눈에는 악마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친딸을 죽음으로 몬 악마. 경채는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맨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면서 손등이 찢어졌어요. 피가 흘러내렸지만 경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에 손을 베어가며 계속해서 거울을 부수었어요. 마치 거울 속의 악마를 죽이려는 것처럼요. 피범벅이 된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경채는 욕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이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밤 서리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경체가 무너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리는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경체의 죄를 드러낼 생각이었습니다.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체 본인마저도요. 서리의 다음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모레 열리는 민강유통 주주총회장. 그곳에서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예정이었죠. 추정 르포, 재벌가 사모님의 두 얼굴. 친딸을 죽음으로 몸비정한 엄마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녁 9시 뉴스 시간 전국의 텔레비전에서 그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4년 전 백미소 투신 사건의 진실, 민경채의 갑질, 김선재의 횡령비리, 그리고 뒤바뀐 딸의 막장 같은 이야기가 낱낱이 공개되었어요. 방송이 나간 직후 인터넷은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체를 악마라고 불렀어요. 친딸인 줄 모르고 구박해서 죽음으로 몰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민강유통 본사 앞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몰려들었어요. 계란과 밀가루가 날아다녔고 경체의 사진이 붙은 피켓이 흔들렸습니다. 선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 비밀 장부와 현금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출국 심사대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이미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던 겁니다.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죠. 선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세리도 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자마자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살인자 딸이라는 말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리는 참다 못해 학교를 뛰쳐나왔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서리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친엄마라고 알려진 사람을요. 나 좀 숨겨줘. 엄마잖아. 세리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리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서리는 세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넌 내 딸이기 이전에 그들의 죄를 증명할 증거야. 그 말에 세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리는 세리를 도구로 본 거였어요. 딸이 아니라 복수의 수단으로요. 세리는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편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경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정상적인 척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경체에게 쏠렸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경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벽에 기댔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공황장애 발작이 온 겁니다. 경체는 로비 바닥에 쓰러졌고 직원들은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어댔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선재는 최후의 수단을 떠올렸습니다. 시아버지 두식회장을 인질로 잡으면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재는 병원으로 잠입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시아버지라면 쉬울 거라고 믿었죠. 선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어요. 어르신, 저랑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선재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챈 겁니다. 선재의 눈이 공포로 커졌어요. 이 쥐새끼 같은 놈. 시아버지 두식회장이 눈을 번쩍 뜨며 일갈했습니다. 식물인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두식회장은 처음부터 깨어 있었어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경호원들, 이놈 끌고 가. 두식회장의 명령에 병실 곳곳에서 경호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선재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경호원들은 선재를 질질 끌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경찰에 넘기는 대신 지하실로 데려가라는 지시와 함께요. 그리고 주주총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경채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총회장에 나타났어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다 모함입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경채가 단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총회장의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화면에 미소의 일기장 내용이 띄워졌습니다. 오늘도 아줌마한테 맞았어요. 왜 나만 미워하는 걸까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장내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총회장 뒷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설이었어요. 설이는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제가 바로 죽은 아이 백미소의 생물학적 엄마입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설이는 경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저 여자가 자기 딸이라고 믿고 키운 아이의 친엄마이기도 합니다. 폭탄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총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도망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설이의 복수가 드디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총회장에 또 한 사람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인지도요. 다음 순간 진짜 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단상 위에서요. 내 집안의 수치를 내 손으로 도려내겠다.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선 노인의 목소리가 주주총회장을 울렸습니다. 민두식 회장이었어요. 모두가 식물인간인 줄 알았던 그가 정장을 갖춰 입고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좌중이 숨을 죽였어요. 설이의 폭탄 고백 직후였습니다. 총회장이 아수라장이 된 그 순간 뒷문이 다시 열렸어요. 경호원들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고 그 위에는 두식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식물인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회장이 스스로 일어선 겁니다. 경채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깨어 있었다니요. 그동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경채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식 회장은 단상 위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문서들이 띄워졌어요. 선재가 횡령한 자금 내역이었습니다. 회사 돈이 유령 회사로 빠져나간 경로가 낱낱이 공개되었죠. 그 다음에는 경채가 미소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썼던 뇌물 리스트가 나타났습니다. 이 두 사람을 오늘부로 민강유통에서 영구 제명한다. 두식 회장의 선언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경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러다 무릎으로 기어가 시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경채가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두식 회장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너는 내 핏줄이 아니라 짐승이다. 내 손녀를 죽인 살인자일 뿐이야. 두식 회장은 경채의 손을 뿌리치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경채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수백 명의 시선 앞에서 처참하게 굴욕을 당한 겁니다. 그때 경호원들이 선재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병실에서 붙잡혀 지하실에 갇혀 있던 선재였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재는 두식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제가 다 시켜서 한 겁니다. 저는 충성했을 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선재가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때 총회장 뒷자리에서 세리가 일어났습니다. 세리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 아저씨가 저한테 가짜 유서를 쓰게 시켰어요. 세리의 폭로에 장내가 다시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선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선재를 완전히 끝장내려고 확인 사살을 날린 거였죠.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남자에 대한 복수였어요. 바로 그때 총회장 입구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경채와 선재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어요. 민경채 씨 아동학대 치사 및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선재 씨 특경법 위반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채는 넋이 나간 채 끌려갔어요. 선재는 발버둥 치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채가 끌려가다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리가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경채는 피눈물 같은 눈으로 서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이겼어. 속 시원하니? 서리는 아무 표정 없이 대답했어요. 아니, 내 딸은 안 돌아오잖아. 그 말에 경채의 눈에서 마지막 빛이 사라졌습니다. 복수를 당하고도 위로받지 못하는 처참한 결말이었어요. 경채가 끌려나가는 순간 세리가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그 말이 경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경채는 그 자리에서 정신줄을 놓아버렸어요. 눈이 풀리고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완전히 실성한 겁니다. 선재는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철창 너머로 사라져가는 민강 유통 건물을 바라보며 선재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킥킥거리다가 미친 듯이 웃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돈과 명예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걸 깨달은 거죠. 텅 빈 주주총회장에 두식 회장만 남았습니다. 경호원들도 기자들도 모두 떠난 뒤였어요.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미소의 사진이었어요. 두식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늙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미소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녀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서리는 총회장을 빠져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날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서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은 건 폐허뿐이었죠. 3개월 후 구치소 면회실에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미소야, 밥 먹자.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어. 구치소 독방 안에서 경채가 허공을 향해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벽에 머리를 찌우며 혼잣말을 하는 모습이 처참했어요. 3개월 전 체포된 이후 경채는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경채의 눈은 초점을 잃은 지 오래였어요. 간수들이 밥을 넣어줘도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빈 공기에 대고 숟가락질을 하며 미소를 불렀어요. 친딸을 죽음으로 모은 죄책감이 그녀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의사들은 심각한 정신 이상 증세라고 진단했지만 누구도 경채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재의 상황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교도소에 들어간 선재는 더 이상 민강 유통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그저 잡범일 뿐이었죠. 그래서 다른 재소자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밥을 빼앗겼어요. 선재가 그토록 무시하던 밑바닥 인생들에게 짓밟히는 신세가 된 겁니다. 선재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돈과 명예가 다 무슨 소용이었는지를요. 지금 남은 건 멍든 얼굴과 굶주린 배뿐이었습니다. 세리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명품 가방과 옷은 다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고시원 방 하나를 겨우 구했죠.
세리는 편의점 알바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손님에게 갑질을 당해도 꾹 참고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세리는 울컥했어요. 예전에 자신이 남들에게 똑같이 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죗값이라는 걸 세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식회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시골의 작은 요양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화려했던 재벌 회장의 말년치고는 너무나 쓸쓸한 모습이었죠. 회장은 매일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떠올렸어요. 손녀를 지키지 못한 후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무리 복수를 했어도 미소는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서리는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경채는 미쳐버렸고 선재는 감옥에 갇혔어요. 민강 유통은 무너졌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들의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리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펜트하우스에 홀로 앉아 있을 때 서리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복수를 위해 4년을 살았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미소는 여전히 없었고 그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어느 날 서리는 미소의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작은 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복수에만 집중하느라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했어요. 서리는 미소의 이름을 부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요. 스텔라 장이 서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서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 미소를 보내주자. 나랑 같이 미국으로 가. 서리는 고개를 들어 스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서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경채의 집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저택이 텅 빈 채 버려져 있었어요. 세리의 방에는 깨진 가족 사진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척했던 가짜 가족의 흔적이었죠.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리는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맞은편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세리였어요. 알바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리는 자신이 낳은 딸을, 세리는 자신의 친엄마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어느 쪽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악연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리는 눈 내리는 거리를 홀로 걸었어요.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찍혔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서리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지옥을 버텼지만 그 지옥의 끝에 천국은 없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겨울이 있을 뿐이었어요. 하늘에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버리듯이요. 서리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눈송이가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소야, 이제 엄마도 널 보내줄게. 서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끝. 오늘도 드라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